제1부 한국인의 특성과 한국 사회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의 사회는 박찬욱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찬욱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겸 총장 직무 대리를 역임하시고 세계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사회과학연구원협의회 회장, 한국정치학교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여러분, 박찬욱 명예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오늘 학술회의 제1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술회의 1회의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순서 프로그램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인의 특성과 한국 사회입니다. 여기서 한국인의 특성은 아까 기조 강연에서도 말씀드려왔죠. 심리적 특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학술회의 대주제가 말하는 듯이 건전하지 않은 특성, 비정상적인 특성, 어떻게 보면 또 병리적인 그런 특성, 그런 특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주제도 그 주제 제1주제, 제2주제서부터 또 2회의 주제도 여러분들이 일별하시면 여러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그 지금 문제시되는 특성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주제가 여러 시각에서 분석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 해법 또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1회의를 맡게 되는데 여기 시간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발표해 주시는 두 분 선생님 그리고 토론해 주시는 두 분 선생님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1주제는 여기 프로그램 주제는 여기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제목이 한국인 왜 행복하지 않나? 사회심리학적 시각. 이것이 제1주제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로 계신 최인철 교수님께서 발제했습니다. 최 교수님. 네. 그 최 교수님은 그 사실 한국에서 행복 연구에 대해서 아주 대가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서울대학에서 그 학장하던 시절에 이 행복연구소를 이제 심리학과에서 좀 올려서 사회과학 대학 차원의 연구소로 그렇게 만든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참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심리학과에 최진영 교수님 오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진영 교수님도 이제 여러분들 여기 아마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신 분들 그 간단한 이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최진영 교수님도 한국심리학회 회장도 하셨고 그래서 한국의 지금 대표적인 그 심리학자십니다. 그리고 제2주제는 한국인 왜 애를 낳지 않나?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진화 인류학적 시각. 그래서 오늘 발표는 서울대 인류학과에 계신 박한선 교수님입니다. 박 교수님은 제가 은퇴한 이후에 교수가 되셔서 그 별로 왕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 정신과 전문의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안 하시고 그 지금 교수를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좀 좋은 논문을 발표하실 겁니다. 그리고 토론은 그 윤종로 카이스트 명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윤 교수님은 또 한국사회학회 회장도 하셨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닌 그런 분입니다. 역사 깊은 그런 예. 그 자세히 제가 시간 전략상 그 네 분 훌륭하신 분을 갖다가 그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고 여기 그 행사 프로그램에 이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의 이제 운영인으로 있기 때문에 학술회를 하면 특히 그 김용호 원장께서 제가 사회주의자가 아닌데 사회를 맨날 맡기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오늘 발표하시는 분이 그 PPT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먼저 이 발표를 하시고 각 한 25분 이내로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론을 발표가 끝난 다음에 토론자께서 각 한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에 토론에 대한 응답이라든가 그 다음에 플로우를 열어가지고 질문이 있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든가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그 PPT를 하시려면 여기 이제 우리 패널 분들은 내려가 계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서울대 심리학과의 최인철입니다. 그 자료집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늘 하는 대로 PPT 중심으로 이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원고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그 PPT에는 아주 간단한 통계나 그래프가 있지만 제가 발표하면서 조금 쉽게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사실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국인의 행복, 그 중에서도 주관적인 행복, 개인이 느끼는 이 행복이 왜 우리의 기대 수준 이하인가? 제가 기대 이하라고 한 이유는 사실 행복을 절대적인 어떤 수치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보다 낮다라는 의미에서 기대 이하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자로서의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핵심은 우리가 조금 요새 그 유행하고 있는 경연 프로처럼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이 많은 경연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이 한국 문화의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관적 행복이 낮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회심리학의 이론과 연구를 가지고 조금 소개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인데 여기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 몇 개 조금 실질적인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논의를 할 때 행복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이 왜 이렇게 낮은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논의에 약간의 혼동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그 중에 몇 개를 좀 바로 잡고 논의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한국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은 낮고 그리고 주관적 행복이 낮은 한국의 행복 수준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 자살률과 출산율 그리고 주관적인 행복이 큰 틀에서 보면 한 사회의 어떤 삶의 질, 웰빙, 행복을 보여주는 지표이긴 한데 또 이 지표들이 각각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나의 분석을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분석을 제시하고 하나의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들이 큰 틀에서는 통합이 돼서 논의가 돼야 되지만 따로따로 분리돼서 조금 논의가 되어야만 어떤 논의의 초점이 잘 맞춰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흔히들 이건 사실 심리학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경제학, 정치학, 철학에서 늘 하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있다. 그 사회가 그 나라 그 사회 사람들의 삶의 질을 아주 좋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던져왔고 거기에 보면 전통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출산율 이런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접근이 있어 왔고 두 번째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지 않으면 본인의 삶이 어떤지를 물어보지 않으면 객관적 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지표, 우리가 주관적인 행복이라고 부르는 이 지표를 써야 한다. 객관적 지표를 이게 대체해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주관적인 지표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접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걸 섞어서 많이 쓰는데 때로는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136개국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 나와 있는 국가의 행복 지표 중에 하나인 삶의 만족, 국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 삶의 만족과 그 나라의 가장 최근의 출산율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만족도가 높으면, 즉 행복하면 출산율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 만족도와 출산율 사이에 국가 수준에서는 부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행복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은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주관적인 행복과 국가 수준에서 출산율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되게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살률도 역시 같은 패턴입니다. 국가 수준에서의 자살률과 국가 수준에서의 행복 사이에는 이번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한 나라에서 자살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에 그렇게 보면 속하는 거고요. 또 대표적으로 행복도가 높은 서유럽 나라들, 핀란드 같은 경우도 주관적인 행복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그 나라에서도 이 자살률은 꽤 높게 나타나는 그런 역설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살률과 출산율, 그다음에 행복을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큰 담론에서는 맞지만 이걸 따로따로 떼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또 GDP와 이 세 가지 지표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 GDP와 출산율, 잘 살면 잘 사는 나라이면 출산율이 높은가 그러면 그건 또 반대로 나타나죠, 당연히.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은 떨어지는 그런 패턴.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잘 사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거고, 또 잘 사는 나라에서 자살률은 또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서 자살도 높게 나타나고, 그러나 주관적인 행복을 이제 국가 수준에서 분석하게 되면 이거는 매우 높은 정적인 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행복 지표와 주관적인 행복 지표를 때로는 통합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분리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제 발표는 주관적인 행복 지표에 국한된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행복 지표도 이제 행복 연구 밖에 있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은 이 주관적인 행복도 단 하나의 지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행복을 측정할 때 어떤 한 가지의 지표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개인의 행복이나 국가의 행복 수준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행복 순위 국가별 D-Happiness 랭킹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D-Happiness 스코어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분야의 이제 학자들은 주관적인 행복도 하나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측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언론에 흔히 나오는 국가 간 행복 순위, 국가 간 행복 점수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통해서 매년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점수의 대표적인 기초는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0부터 10까지의 척도에서 묻고 그것의 평균을 가지고 국가의 점수를 계산하고 국가의 순위를 만들어냅니다. 왼쪽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탑10 나라들이 나와 있고, 지금 폰트가 작아서 나라들은 화면으로 확인이 안 되시겠지만 자료에 보시면 나오는데 주로 잘 사는 나라들, 서유럽 나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행복감이 낮은 나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순위가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는 57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7위니까 이제 순위만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행복감이 낮다라고 쉽게 판단을 하고, 이걸 가지고 언론이나 또 뭐 학계나 뭐 국가에서도 이 순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관적인 행복을 측정할 때 얼마나 자기 삶에 만족하는지를 가지고도 측정하지만 또 하나 측정하는 게 감정입니다. 평소에 얼마만큼 좋은 감정, 기분 좋은 상태를 자주 오랫동안 경험하는지, 아니면 기분이 되게 언짢고 우라통 터지고 이런 감정을 자주 오랫동안 경험하는지, 감정을 이제 재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인데, 감정으로 순위를 재서 국가별 순위를 이렇게 매기게 되면 이건 잘 못 보셨을 텐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를 매기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바닥입니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삶에 만족하지만 표정에 별로 기쁜 표정이 없는,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그 순위는 더 안 좋게 되고요. 또 기분이 얼마나 평소에 나쁜지, 안 좋은 감정을 재게 되면 이 순위 역시 100위권 밖으로 이렇게 훌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이 왜 이렇게 낮은가를 얘기할 때 삶의 만족을 가지고 얘기할 거냐, 우리의 정서적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 수준이 조금 괜찮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행복 순위가
하나만 있다라는 The Happiness 랭킹이 있다라고 하는 신화를 조금 내려놔야 넣고 이 각각의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의 원인을 찾는 게 사실 더 좋은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도 큰 틀에서는 같이 쓸 수 있지만 조금 정교하게 이야기할 때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다. 한국인의 주관적인 행복은 정서로 볼 때는 더 안 좋다. 만족으로 볼 때도 우리의 어떤 기대 이하이지만 기분으로 보게 되면 진짜 안 좋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고 주관적인 거에 좀 초점을 맞출 거고, 다행히 뒤에 이제 뒤 세션에서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주관적인 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한국인의 이런 주관적인 행복이 왜 낮은가? 근데 왜 낮은가라는 표현 대신에 저는 왜 기대 이하인가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심리학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측정을 뭔가를 잴 때 절대 0이 존재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속성들은 절대 0이 존재하는 거죠. 키 같은 거는 절대 0이 존재하니까 높이가 없는 아무것도 없으면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주관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0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값 자체를 가지고 우리의 기대보다 높다 낮다고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점. 그러니까 한국인의 만족 수준이 10점 만점으로 측정했을 때 대개 5점대 후반으로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60점이 안 되느냐? 우리가 100점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 70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절대값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고, 사실은 주관적으로 측정되는 값이면 5.6, 5.7이라 할지라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게 이 행복 점수를 해석할 때 우리가 조금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행복 수준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데,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은가? 첫 번째는 사실 GDP입니다. X축에 국가별 그 GDP가 나와 있고, Y축에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자기 삶에 만족하는지 주관적인 행복 측정치 하나가 나와 있는데, 가운데 다이아몬드로 표시해 놓은 게 우리나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 국가의 GDP하고 삶의 만족도는 이렇게 정적인 관계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더 행복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제 결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부근에 있는 GDP가 비슷한 나라들, 여기 요런 나라, 요 중간에 있는 요런 나라들을 보시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만족도 수준이 제일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의,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그 그룹 내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거죠. 우리보다 GDP가 높은 나라들, 오른쪽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비슷한 경제적 수준에서 만족도가 낮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는데 왜 주관적으로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다 행복하게 살려고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연간 노동시간과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또 가장 최근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다이아몬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X축에 노동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연도에 따라서 어느 해에는 우리가 특히 OECD에서 그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두 번째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순위가 그거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일을 적게 하는 나라들, 왼쪽에 있는 나라들의 만족도가 대부분 좋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고요. 우리보다 일을 많이 하는 나라들도,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도 보면은 그 아주 한두 개의 나라들을 빼고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처럼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는 나라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을 얘기할 때 단순히 몇 등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고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복 수준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조금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 그러면
왜 그럴까를 이해를 하려면 이 주관적인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주관적인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유럽의 네덜란드의 이 소위 행복 연구의 거의 구루라고 불리우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에 대한 교과서적인 정의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맨 아래 제가 그 굵은 글씨로 영어로 써놓은 게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쉽게 이해하도록 본인의 말로 좀 표현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의 삶을 좋아하는 정도, 그게 행복이다. 이게 굉장히 정확한 정의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마음에 든다, 나는 내 삶이 좋다, 이렇게 느낄수록 소위 행복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대 수준 이하로 행복하지 않는가라는 말을 다시 풀어보면 왜 우리는 내 삶을 기대보다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조금 더 이제 명료하게 그 문제에 좀 다가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삶을 좋아하는데 자기 삶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셀피스팀이라고 불렀던 건데, 셀피스팀을 국가별로 비교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패턴은 아니고 대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이제 그 스티븐 하이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유명한 이 비교 문화를 하는 분이 발표한 논문에 나오는 건데, 7개의 집단의 자존감 점수, 셀피스팀 점수를 비교를 한 겁니다. 7개의 집단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1번부터 7번으로 갈수록 소위 서구 북미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일본 사람, 2번은 일본에 최근에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일본 사람, 뭐 세 번째는 뭐 최근에 아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고, 일본은 7번째 집단은 원래부터 계통이 유러피언 캐네디언 같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보시면 1번에서 7번으로 갈수록 셀피스팀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좋아하는 정도가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우리도 이런 일본이나 한국, 중국과 같은 문화를 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중 핵심인 하나, 자기를 좋아하는 정도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자, 행복을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다라는 거였고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을 좋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미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위원이 지나치게 많이 존재하는 경연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삶을 살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발표를 하는데 저희 최진영 교수님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 심사위원이 평가자가 최진영 교수님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발표를 준비할 때부터 발표할 때까지, 그리고 발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며칠 동안 계속 괴로움을 겪을 겁니다. 내 삶을 소위 회사로 치면은 결제를 맡아야 될 사람이 많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삶을 한국 문화에서 살도록 그럴 가능성이 한국에서는 높다. 왜 그러는가? 사회심리학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이제 제 이야기가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인데, 한국 굉장히 강력한 집단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집단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개인의 존재 그 본질이 개인 내면에 있는 사적인 어떤 감정들이나 신념들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들, 개인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 어떤 맥락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열망과 함께 늘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자기가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들, 책임들, 이런 것들이 두 개가 강력하게 싸우고 있는데,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비해서는 이 집단적인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또 집단주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위계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우리보다 연배가 많으신 어떤 선배님들이라든지 어떤 위계 어떤 조직 내에서의 어떤 상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소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한다. 또 규범이 굉장히 강력하고 많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사회에 어떤 행동에 대한 규범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규범을 어겼을 때 얼마나 강력한 처벌이 존재하는지 이 두 개의 특성을 결합시켜서 만들어낸 그 개념이 타이트니스라는 개념입니다. 얼마나 그 문화가 느슨하지 않고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쪼는 그런 문화인가인데 이 비교문화 연구에서 흔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국가별로 측정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발표한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사이언스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던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붉은색 박스로 우리나라를 그려놨는데 이 타이트니스에서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국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들 오른쪽에 몇 개 있는 나라들을 보시게 되면 대개 어떤 종교가 강한 뭐 이슬람 국가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싱가포르 아주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는 이런 나라들 빼고는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규범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는 이런 걸 해야 돼. 이 정도 직급이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른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 각종 규범들이 존재하고 그 규범을 깼을 때는 엄청난 비난과 책임이 돌아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자기의 어떤 주인이 자기가 아닌 듯한 느낌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관적인 행복이 지표가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행복을 연구한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 나온 굉장히 좋은 논문에서 각 나라가 왜 삶의 만족에서의 순위와 이 정서에서의 순위가 이렇게 다른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족에서의 순위는 괜찮은 편인데 주관적인 감정, 기분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며칠 한국에 있다가 이제 가끔 뭐 저한테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 한국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화나 보이냐? 왜 이렇게 웃지 않고? 그러니까 웬만큼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정이 안 좋냐라는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화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 UN 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그 이제 조사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우리 명예 원장님 말씀하신 사회심리적인 분석인데요. 사회심리학적으로 개인에게 중요한 욕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욕구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충족이 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5개를 물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 하루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았느냐, 존중받고 있는 욕구. 두 번째, 본인의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느냐, 자유. 세 번째, 잘하는 일을 했느냐, 아니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느냐. 유능에 대한 욕구. 네 번째, 뭔가 배우고 성장했느냐. 다섯 번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느냐. 예, 아니요로 응답을 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이제 국가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수와 뭐를 또 같이 분석해 사용했냐면 국가의 GDP. 그랬더니 삶의 만족은 GDP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기분에는 GDP는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 사회심리적인 욕구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이 나쁜 거는 내가 가난한 것도 일부 있겠지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다.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해야만 한 일을 한들하고 시간을 다 보낸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배워서 성장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규범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회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관적인 행복, 특히 이 정서적인 행복이 낮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범이 강력하고 집단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 기업에서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이크로 매니징 당하는 것 같아. 지나치게 사소한 것까지도 간섭을 당한 듯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규범이 강력하고 위계질서가 강력하고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 멤버십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되고 싶은 나라는 이상적인 자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자기도 있지만 내가 되어야만 하는 당위적 자기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강력하게 활동하는 거죠. 내가 이 집단에서 총무로서 이거 해야 돼. 직급이 이 정도니까 나는 이것만 해야 돼. 우리 집에 내가 가장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반드시 내 개인적인 열망과 일치하진 않지만 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자기가 개인의 삶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되고 싶은 자기의 모습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도 그 내면을 분석해 보면 당위적인 자기가 약간 모습을 감춘 형태로 진짜 자기는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들여다보면은 결국 되어야만 하는 자기가 되고 싶은 나로 둔갑해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되고 싶은 자기가 있고, 되어야만 한 자기가 있고, 그리고 실제 자기의 현실적인 자기가 있는데 이것들 사이의 갭, 이 격차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경험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위적 자기, 되어야만 하는, 마땅히 이 정도의 시점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 격차가 느껴질 때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거고, 그게 심해지게 되면 우울도 올 수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들이 이런 격차에 의해서 생겨날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 여러 연구자들이 그걸 밝히고 있고, 저희 랩에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의 현실적인 자기와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 그리고 자기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고, 그 격차가 이 한국인들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저희도 밝혀본 적이 있습니다. 또 관련된 개념입니다. 네, 제가 영어를 너무 써서 죄송한데요.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분석할 때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람들의 행동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하느냐, 요 어프로치냐 어보이던스냐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 볼 수 있고, 심리학자들이 이 차원을 가지고도 많이 분석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권은 평균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접근의 경향성보다는 해가지고 안 될 수 있는, 혹은 실패했을 때 안 좋을 수 있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로 많은 연구들이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뭐가 잘못되게 되면 내가 속한 집단의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냥 중간 정도 하자라고 하는 이런 회피적인 그런 심리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 행복과 이런 경향성들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회피적인 경향성이 강할수록 개인의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납니다. 좋지 않게 나타나는데,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런 회피의 경향성도 조금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당위적인 자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고, 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는 이런 뭔가를 조심하는 모티베이션을 강하게 가지고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어떤 게 강해지게 되냐면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이댈 수 있는 잣대가 자기의 내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꿈꾸고 있는 목표에 지금 얼마만큼 내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그 내적인 기준뿐만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기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을 봐야 됩니다. 내 또래,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거기에 비슷하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남들과 비교하는, 사회 비교라고 하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몇 년 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 있는 김학진 교수님이라는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과 저희 랩이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연구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과제를 해서 점수를, 포인트를 받는데 그 포인트, 자기에게 몇 점이 왔는지 점수도 받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몇 점을 받았는지에 대한 점수도, 정보를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점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혹은 덜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제를 하면서 그 MRI 기계 속에 들어가서 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촬영을 합니다. fMRI라고 하는 분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어떤 결과물들을 경험할 때, 리워드를 경험할 때 반응하는 영역들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여기 초록색 그래프가 있고 노란색 그래프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점수에 의해서 그 영역, 뭔가 보상이 왔을 때 활동하는 영역이 활성화하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게 초록색 지표이고, 노란색 지표는 나와 남의 격차, 이 정보에 의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설명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저희가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같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의 뇌에서는 자기 점수에 의해서 소위 뇌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 영역의 활동 정도가 많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내 점수도 일부 중요한데 남보다 내가 더 잘했는가, 남보다 덜 했는가가 뇌에서 쾌감을 경험하는 영역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런 좀 서글픈,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알고 있었던 그런 결과를 이제 얻어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것들이 우리는 조금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완벽주의가 굉장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하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도 잘하지만 자기 삶도 즐겨야 되고 하는, 그 자기에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이 완벽주의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와 같은 문화에서는 이 완벽주의가 더 소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동일한 완벽주의를 재는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사람들의 그 완벽주의를 측정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걸 시대별로 분석해서 이제 발표한 논문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완벽주의를 세 가지의 요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높은 기준과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자기에게 내리는 어떤 부정적인 평가, 이게 첫 번째 그래프이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이나 사회가 나한테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준과 그 기준을 내가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어떤 평가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가 이번에는 타인에게 어떤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그 타인이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인데, 이 중에서도 보시면 두 번째, 사회가 부과하고 있는 기준이 높고 그 기준을 내가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부정적인 평가, 이 두 번째 요인이 다른 두 개의 요인에 비해서 이 시대에 따라서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외부에서 나에게 부과한 기준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과하고 높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느낄 가능성이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종합하게 되면 우리 문화의 어떤 특징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많이 경험하도록 하는 사회인 것 같다. 하나의 기준으로, 나의 내면의 기준으로만 보면 괜찮은 삶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 집단의 기준으로, 나에게 부과된 어떤 책임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는, 그래서 이런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불안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행복이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또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근면성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사회심리학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이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 사회의 행복 수준을 이야기할 때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적인 특징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맞지만 다른 국가들, 특히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문화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도 같이 고려해야 조금 더 완전한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처럼 이렇게 IT 강국, 이렇게 되면 SNS를 통해서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촉발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문화적으로 남들과의 비교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화인데, 여기에 IT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SNS가 들어오면서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 사회 비교가 훨씬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아주 안 좋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이 규모가 적고 상속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 전 세계적으로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지에 관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저 요인도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전부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부모들이 이제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도 않고, 물려주더라도 아주 늦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점. 똑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보다 자기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다 우리 부모들보다 더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어떤 분석에 따르면, 이런 분석을 보시게 되면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최초의 세대다,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의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데는 이런 세대 간의 어떤 계층의 이동성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사실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런 경제적인 지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disposable income,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이자 같은 걸 제외하고 진짜 자유롭게 쓰거나 저축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이 돈이 우리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디스포저블 인컴은 생각보다 우리가 높지 않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화적인 특징들과 이게 결합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문화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접근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닐 건데, 아마 저보다는 우리 최진영 교수님이 이따 말씀 잘 해주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이나 행복을 얘기할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걸 우리가 멘탈 일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좋은 걸 멘탈 웰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관련은 돼 있으면서도 약간 독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지원 체계들이 아주 더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점. 근데 국가가 이미 그런 부분을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웰빙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런 심리치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문화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일터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ESG의 S에 해당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기업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S가 기업 밖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것으로만 이렇게 축소돼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 구성원을 위한 노력을 기업이 하는 게 국가가 하는 것보다는 사실 또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정책을 할 때마다 이 경제적 타당도 조사라는 걸 늘 합니다. 아주 이게 이제 상식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중요한 정책을 이제 만들 때, 그리고 사업을 할 때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이게 사람들의 삶의 질에,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행복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들도 조금 더 의무화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